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밀 드론과 위성 유도 포병, 인공지능 지원 표적 시스템 등 20년 전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무기들이 1000km가 넘는 전선에서 매일같이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네츠크 지역의 어느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966년에 제작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1966년은 잉글랜드 월드컵이 열리고 스타트rek이 미국 TV에 처음 방영된 해로 현재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조차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PBV-302입니다. 스웨덴 육군이 10여 년 전에 퇴역고철로 분류해 보관 창고에 넣어두었던 장갑차로 이번 전쟁에서 스웨덴이 보유했던 마지막 한 대까지 전량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차량을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장갑차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최후의 수단이나 더 좋은 무기가 올 때까지 버티는 임시방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최전선에서 이 장갑차를 몰고 전투를 치르며 부상자를 이송하는 승무원들은 이 60년 된 스웨덴제 장갑차가 여러 핵심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함께 운영 중인 구소련 시절의 차량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며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PBV-302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소 32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총 1,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의 가장 전형적인 신입 회원국인 스웨덴은 지금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약 11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단행했으며 이는 스웨덴이 약속한 전체 지원액의 약 80%에 달합니다. 스웨덴의 지원은 최첨단 무기부터 구형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공 시스템인 트라이던트 MK2와 155mm 아처 자주포처럼 전 세계 어느 군대라도 탐낼 만한 최신 무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신형 장비의 지원 속도가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보관 창고에 있던 구형 장비도 함께 보냈습니다. PBV-302 장갑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2024년 5월 약 1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6번째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는 스웨덴 국방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한 결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PBV-302 장갑차 재고 전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물량이나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넘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발표 시점에는 약 300대로 추정되었으나 장기 보관 과정에서 노후화가 심해 수송 가치가 없는 차량들을 제외하고 2024년 8월까지 실제로 인도된 물량은 총 239대였습니다. 스웨덴은 차량과 함께 예비 부품과 정비 장비 그리고 탄약도 함께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예기치 못한 지원을 받은 후인 2024년 8월에야 비로소 PBV-302의 자국 군대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인 2024년 11월에 첫 인도 물량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식 통합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단들이 창설되었습니다. 스웨덴이 239대의 장갑차를 창고에 묵혀두고 있었던 이유는 이 차량이 이미 2014년에 완전히 퇴역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주력 장갑차를 더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상태였으므로 이번 인도로 인해 자국의 방위 역량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전용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장비를 청산하는 동시에 이를 즉시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제공한 셈입니다. 스웨덴은 PBV-302의 현대적 후속작인
CV9040C 보병 전투 장갑차도 최소 50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좋은 것은 숨겨두고 쓰레기만 남긴 것이 아니라 신구형 장비를 모두 전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번 전쟁과 같은 고강도 분쟁에서 장비의 연식은 대중의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 양측의 장갑 전투 차량 보유량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약 15,800대에서 최대 27,000대에 이르는 장갑차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3,300대에서 8,500대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명백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보병 전투 차량의 대다수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BMP-1과 BMP-2로 구성되어 질적인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BMP-1은 스웨덴의 PBV-302와 같은 해인 196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BMP-2는 1980년에 배치된 장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보병 수송 장갑차 역시 1985년에 도입된 BTR-8섭과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생산된 BTR-6성, BTR-7섭 등 노후 플랫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2000년대 초반 도입된 BTR-4와 BTR-4E 그리고 2017년에 공개된 노바토르 등 자체 생산한 현대식 차량이 일부 존재했으나 전반적인 기갑 전력은 구소련 시절 물려받아 유지해온 노후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으로부터 PBV-302를 지원받기 전부터 이미 60년 된 장갑차들을 실전에 운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연식의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에 출시된 로셸 세네터 차량을 최소 2,000대 이상 제공했고 미국은 1981년에 도입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300대와 M1 에이브람스 전차 30대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1979년산 VAB 장갑차 280대를, 독일은 1988년산 마르더 1A3 장갑차 110대를 보냈으며 핀란드와 라트비아도 파트리아 AMV 및 XP 장갑차 36대를 기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PBV-300은이보다 5년 빠른 1961년에 처음 도입된 M103 보병 수송 장갑차 수백 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장의 전체적인 장비 편제를 고려할 때 1960년대에 설계된 PBV-3번의의 등장은 결코 특이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장갑차의 실전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병 수송 장갑차, 즉 APC와 보병 전투 장갑차, 즉 IFV의 기능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APC는 보병을 전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소화기 사격과 포탄 파편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며 보통 기관총 한 자루로 무장해 전장의 택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IFV는 보병 수송을 넘어 강력한 기관포와 대전차 유도 미사일, 더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전선에서 적과 직접 교전하도록 설계된 기갑 플랫폼입니다. PBV-302는 본래 1960년대 스웨덴 제조업체 헤글룬드 앤 스웨네르가 적 보병 및 장갑차, 저고도 비행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IFV로 설계한 차량이며 그에 맞춰 20mm 히스파노 수이자 자동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 차량은 주로 안전한 병력 수송과 최전선 부상자 후송이라는 APC 본연의 임무에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71년 12월까지 스웨덴 웨른셸드스비크에서 총 644대가 생산된 PBV-3번의는 당시 민간 볼보 엔진과 변속기,
기성 양산 부품들을 활용해 제작 단가를 대당 23만 3천 크로나 수준으로 낮춘 장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용접된 23mm 두께의 강철 장갑과 이중 구조의 측면 보호 설계는 도입 당시 미국의 M1빅3이나 영국의 FV432보다 우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운영 중인 구소련제 BMP-1 및 BMP-2보다 뛰어난 방호력을 제공합니다. 최근 전장에서 발생하는 전투 사상자의 70~, 80%가 자살폭탄 드론, 즉 FPV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조망 그릴과 위장망, 드론 방어용 파이프 프레임을 PBV-3번 의에 덧대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숙련된 드론 조종사가 결국 약점을 찾아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차량의 장갑이 내부에 탑승한 아군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해준다고 증언합니다. 피격 시 승무원들이 무사히 탈출할 가능성이 구소련제 BMP 계열 차량보다 현저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최전선 승무원들이 꼽는 또 다른 강점은 압도적인 조작성과 정비의 편의성입니다. 호출부호 바실로 알려진 우크라이나군 승무원은 이 차량이 스티어링 휠 대신 레버를 사용할 뿐 운전하기가 일반 승용차만큼 쉽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대원은 진흙길이나 경사지도 문제없이 돌파하는 야지 주행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잦은 기어 변속기 고장으로 전투 중 폭격과 드론의 위협 속에서 승무원이 직접 기계를 망치로 때려 고쳐야 하는 BMP 계열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와 대조를 이룹니다. 호출 부호, 쿠바라는 이름의 운전병은 스타터 하나를 분리하기 위해 엔진 절반을 드러내야 하는 BMP와 달리 PBV302는 모든 부품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주행 중 호스나 센서, 필터 교체 및 내부 시스템 압력 배출 작업이 필요할 때 승무원이 차량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휘관 좌석 아래에 커버 볼트 3개만 풀면 내부에서 곧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진 차량이 불과 몇 분 만에 드론의 표적이 되는 현대 전장에서 외부 노출 없이 기계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주행 중 궤도가 이탈하는 현상 역시 조종석 내부에서 궤도 장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덕분에 거친 훈련과 실전 주행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장 대원들은 전했습니다. 구소련과 스웨덴의 군사공학적 설계 철학 차이는 장갑차 내부 공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승무원의 편의성과 거주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구소련제 BMP 계열 장갑차의 경우 공간이 극도로 협소해 평균 체격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몸을 구겨 넣다시피 탑승해야 하며 내부 시야와 움직임도 심하게 제한됩니다. 반면 스웨덴제 PBV302 장갑차는 조종수, 사수, 지휘관 등 3명의 승무원 외에 최대 8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어 대량의 군장을 착용한 장병들이 서로 밀착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과 변속기를 차량 전면이 아닌 바닥 아래 배치하여 내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 덕분입니다. 또한 병력의 신속한 하차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 후면에 대형 도어 2개를 설치했으며 상부에는 유압식 해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 승무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후면 도어는 다급한 상황에서 별도의 손잡이 조작 없이 특수 다리 장치를 펼쳐 즉시 강하게 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의 가시권에 노출되는 하차 시간을 단 몇 초라도 줄여주는 치명적인 생존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군이 PBV302를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차량이 의무 후송, 즉 메데베크 임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제 BMP 장갑차는 별도의 대대적인 개조 없이는 부상자를 들것에 실은 채 내부로 이송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PBV302는
내부 좌석과 탑재 장비들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시트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조정하여 한 번에 총 4개의 들것을 위아래로 2개층씩 적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과거 이 차량을 기반으로 한 전용 의무 후송 변속 차량인 슈크탄 스포르트 PBB 3026을 비롯해 지휘소 및 포병 관측 차량 등 특수 계열 차량을 생산한 바 있으며 스웨덴이 자국 내 재고를 전량 인도함에 따라 이러한 특수 목적 차량들도 일부 우크라이나군에 도입된 상태입니다. 일반형 차량조차 폭격과 드론 위협이 난무하는 험지에서 심각한 부상자 4명을 들것에서 내릴 필요 없이 장갑 방어하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최전선 밖으로 빼낼 수 있어 매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현지 전선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구명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수송 및 후송 능력을 갖춘 PBV-302가 원래의 보병 전투 장갑차 임무 대신 수송용 장갑차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주무장인 20mm 히스파노 수이자 자동기관포의 한계 때문입니다. 분당 500발의 발사 속도와 360도 회전 포탑, 적어도 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안각을 갖추어 미국의 M1기삼에 장착된 중기관총보다는 화력이 우수하지만 실제 현대 전장에서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첫째는 탄약 공급 방식입니다. 이 기관포는 135발의 고폭탄 벨트와 30발들이 박스 탄창을 혼용하는데 초당 최대 8발을 쏟아붓는 격렬한 교전 상황에서는 30발 탄창이 불과 4초 만에 바닥납니다. 칸창을 교체하는 매 순간마다 사격이 중단되는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대규모 벨트급탄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브래들리나 구소련제 BMP-2에 비해 지속 활용면에서 심각한 열세를 보입니다. 둘째는 포안정화 장치의 부재입니다. 주행 중에는 정밀 사격이 불가능하여 차량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표적을 포착하고 사격해야 하는데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전장에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대공 사격 시에도 사수가 포탑 밖으로 상체를 노출해야 해 자살폭탄 드론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PBV-302는 현대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나 전차와 직접 교전할 수 있는 화력과 안정성, 방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갑차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적의 임무에 배치하는 영리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화력 지원이나 전차 파괴 목적이 아닌 안전한 병력 수송과 부상자 구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시켰고 이는 구소련제 노후 차량들을 능가하는 신뢰성과 정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966년 스웨덴이 구축한 기계적 내구성은 60년이 지난 현대 우크라이나의 21세기 최첨단 기술 전쟁터에서도 여전히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사장비의 가치는 언제나 가장 비싸고 최신형인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드론이 선회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혹한 전장 한복판에서 기어가 걸리지 않고 트랙이 터지지 않으며 부상자를 무사히 살려올 수 있는 실전적 신뢰성에 있다는 점을 이 구형 장갑차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츠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최첨단 무기 체계부터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오래된 기가 플랫폼까지 전 세계의 중요한 군사 분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보도와 분석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하십시오.